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누가 있나요?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 안전해질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내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현실은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6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160명 정도가 심장 때문에 세상을 떠나시는 거죠. 이 중에서 상당수가 혼자 계실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더욱 현실적인 걱정거리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멀리 살고 배우자와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완전히 속수무책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오면 구급차를 부르면 되지 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분, 때로는 몇십 초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인 중에 70대 후반의 박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셨대요.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참고 계시다가 다행히 며칠 전에 건강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생각나서 바로 응급실에 전화하셨죠. 그 판단이 생명을 구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답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이웃 할머니께서는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는데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으시다가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지식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먼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의사나 구급대원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서 받아야 해요. 다만 그 전문적인 도움이 도착하기까지의 소중한 시간을 벌고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심장마비라고 하면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을 떠올리시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심장마비는 종종 아주 조용하게 서서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네 정도로 느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놓치고 대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조금 아픈 게 뭐 대수야 하고 넘어가시다가 큰일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만큼은 참으면 안 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이에요.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멈춰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혼자 계실 때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수십 년간 응급의학 분야에서 검증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해온 방법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쁘면 누구나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든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 들었던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 친구, 이웃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이 더 알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닐까? 듣는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것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일에 대해 잘 모를 때는 막연히 무섭기만 하다가 제대로 알고 나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경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종류의 지식입니다. 알고 나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지식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보실 내용은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이미 반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장마비의 첫 번째 신호,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대부분 가슴을 꽉 쥐는 아픔을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다양하고 미묘한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가슴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압박감 말이죠. 어떤 분은 가슴 속에 쇠덩어리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항상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소화불량 같기도 하고 목이나 어깨가 결리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명치 부근이 답답하거나 등 뒤쪽이 뻐근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하셨죠. 그런데 점점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며칠 전 동네 보건소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이 생각나서 바로 응급실에 전화하셨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1시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심장마비의 신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숨이 차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도 모두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응급실에 전화하는 겁니다. 119를 누르시면 돼요. 혹시 괜찮은 건 아닐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응급실 직원들은 이런 전화에 익숙합니다. 나중에 별일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절대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연락해서 고맙다고 할 거예요. 전화를 걸 때는 꼭 스피커폰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느라 힘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응급실에 전화한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주세요. 삼키지 말고 씹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더 빨리 몸에 흡수되거든요. 물론 평소에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위장병이 심하시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스피린 한 알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박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고혈압 약만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지셨어요. 응급실에 전화하고 나서 화장대 서랍에 있던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 드셨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 판단이 아주 좋았다고 칭찬해 주셨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상체를 조금 세운 채로 눕는 게 좋아요.
완전히 누워버리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구급차 오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지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용히 쉬는 게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리고 만약 힘이 허락한다면 현관문 잠금을 풀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오셔서 문을 부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문까지 가는 게 힘들다면 굳이 하지 마세요. 구급대원들은 문을 여는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숨이 가쁠 때는 천천히 깊게 호흡해 보세요. 코로 4번 세면서 들이마시고 입으로 6번 세면서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장이 조금이라도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대 중반 이 할머니께서는 이런 호흡법 덕분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버티셨다고 해요. 평소에 요가를 조금씩 하시면서 배운 호흡법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의료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름, 나이, 복용하는 약, 알레르기 같은 정보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을 잃더라도 구급대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둘째,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괜찮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심장마비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잠시 괜찮아 보여도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응급처치를 받을 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무섭고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당황할수록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지혜롭다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도움만 받으면 다시 건강하게 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도움이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무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분들과 응급 상황 신호를 정해두는 거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부 문자를 주고받거나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보내는 긴급 메시지 같은 것 말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긴급 연락 기능도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 보세요. 80대 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오후 3시에 아들한테 잘 지내고 있어라는 문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어느 날 그 문자가 오지 않아서 아들이 집에 와보니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계셨대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또 중요한 건 평소에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갑자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모두 심장이 보내는 사전 경고일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질환들이 심장병 위험을 높이거든요. 꾸준히 약을 드시고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집안 환경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통로에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지는 않은지, 전화기가 손에 닿기 쉬운 곳에 있는지, 필요한 약들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거예요. 침실에도 전화기 하나, 거실에도 하나씩 두시면 좋아요. 요즘은 무선 전화기가 많으니까 충전도 잘 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게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슴 아픈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세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그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였죠. 가슴 중앙의 압박감, 팔이나 어깨의 통증, 갑작스러운 숨참, 식은땀, 어지럼증 같은 증상들 말이에요.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 드시고 편안한 자세로 구급차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절대 혼자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무리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들은 전 세계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검증해온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상황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먼저 집에 아스피린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료 날짜도 함께요. 만약 없다면 약국에서 하나 사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세요. 침실 서랍이나 거실 선반 같은 곳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입력해 두세요. 복용하는 약 이름, 알레르기, 주치의 연락처 같은 것들이요.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현관문 열쇠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서 쉽게 열 수 있는지, 혹시 잠금 장치가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심시켜 드리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막연히 불안해하셨을 텐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생겼으니까요. 이런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집에 소화기를 하나 더 비치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혼자라고 해서 정말 혼자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부탁드려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끔씩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잘 지내고 있어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평소에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쓰일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별로 소용없을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90대 할머니께서도 이런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신 사례가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신다고 해서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실,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또 최근에는 응급 상황을 대비한 기술들도 많이 발달했어요. 넘어지면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목걸이나 손목시계 같은 것들도 있고, 혈압이나 맥박을 측정해서 이상이 있으면 알려주는 기기들도 있어요. 자녀분들과 상의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타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심장에 좋은 음식들도 조금씩 늘려가시고요.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싱겁게 드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맛없게 느껴져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걱정이 많으시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시거나 이런 걸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심장 검사도 받아보시고요. 미리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그런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나눔은 배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